정차는 없을까? 항목으로.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N 불교 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스님 못 본 사이에 얼굴이 헬스케졌어. 예, 이게 좀 많이 걸었어요. 반쪽이 됐어. 아, 반쪽은 아니고요. 아니야, 온쪽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괜찮아. 예, 반쪽으로도 충분해. 스님 키가 더 커지신 것 같아요. 이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우리가. 막 던지기? 오늘 지금 우리 얘기할 주제가 뭐죠? 예, 참선과 명상에 대해서 그 주제로 삼아서 오늘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명상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서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쪽에도 영향을 오히려 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치 요가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계종이 선종이고 선종 안에서도 또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만한 조계종을 표방하고 있는데, 조계가 해능 스님부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남종선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흐름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스님, 우리가 참선이란 표현도 있고 명상이란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참선과 명상의 그 어떤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요새 현대사에서 참선이나 명상이란 단어를 뭐 그냥 하나로 이렇게 덩어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참선하고 명상과 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사실 또 명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또 불교에는 없는 용어였고요. 그래서 참선과 명상의 차이에 대해서 스님이 또 선 문화에 있어서 또 박사학위도 받으셨잖아요. 제 네. 박사학위 중에 3개가 선불교랑 관련된. 와, 스님 선불교로 그래서 스님 항상 선을 넘으시는군요. 웃자고 한 말입니다. 스님 또 선불교가 스님 또 박사학위로 또 깊이 선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참선과 명상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님. 사실 이게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요. 이게 명상이라는 단어도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이기도 하지만 개념 범주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명상이 좀 더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다양한 수행법들, 그러니까 정신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흐름들을 명상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폰이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범주 안에 아이스폰도 있고 뭐 갤럭시도 있고 뭐 화웨이도 있고 뭐 오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이폰만은 독립하려고 하죠.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을 해서 섞이려고 하는 팀이 있고, 진짜 강하면 독립해서 나는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터법을 쓰지만 실제로 미국은 미터법을 쓰지 않고, 그래서 얼마나 얘네가 자기네 도량형을 쓰냐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마일을 쓰니까 우리가 마일리지라고 하고, 그 마일리지가 일반화돼 가지고 그냥 어디에서 뭐 적립받는 거, 어디 저 마트 같은 데 적립받은 것도 마일리지라고 할 정도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동아시아에서 이 명상 문화의 흐름을 주도한 게 선이기 때문에 선의 대표성을 강조해서 이것을 이제 약간 분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해는 참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선이라는 게 이제 썬나, 그래서 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디아나라는 단어에서 선이라는 한자어로 번역이 됐고, 선이란 게 원래 산매, 뭔가 정신이 깊고 고요하게 어떤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산매, 선, 디아나, 뭐 산마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소위 달마대사 이후에 중국에서 펼쳐진 그 선종에서
참선이라는 단어가 이제 새롭게 나오더라고요. 선을 참고하다. 근데 선을 참고하다 할 때 참선의 선자를 우리 중생의 본래 불성, 우리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깨달음을 선이라고 이제 명사화 시켜서 우리의 본래 불성, 본래 깨달음을 참고하다. 그래서 참선이라는 단어로서 표현이 되어졌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당나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스승과 제자 간에 서로가 문답을 통해서 악 하면서 머리에서 확 하면서 가슴에 깨달음을 얻고, 스승과 법거량을 통해서 인가를 받는, 이걸 이제 학자들은 굳이 구분지어서 조사선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후대에 내려오면서 송나라 이후부터는 뚜렷하게 하나의 선종에서 화두를 참고하는 가나선과 화두 없이 고요하게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는 묵조선 계통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근현대에 명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눈 감을 생각할 상, 명상이라는 신조어 자체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다라는 걸 책에서 봤거든요. 근데 명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불교적인 수행만을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종교나 다른 수행법에 있어서 정신을 고요하게 닦는 모든 기술을 다 명상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도교나 유교에서는 정좌라는 표현을 썼고, 저희는 또 앉아서 수행하는 걸 좌선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원래 명상이란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경전에 근거를 뒀을 때 딱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진 게, 오늘날은 그냥 전체적으로 스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상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 참선, 사마타, 윗바사나, 정좌, 단전호 뭐 이런 걸 그냥 다 하나로 포괄해서 이제 명상이라고 좀 표현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언어적인 그런 기류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스님. 그러니까 지금 선이 특화돼서 나갈 수 있으려면 보다 강력한 게 사실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나오자마자 전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 단어 중에 하나가 됐는데, 지금 구글에서도 인공지능 AI를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챗 GPT 비슷한 걸 만드는 거예요. 애플 쪽은 그걸 닫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는 닫고 약한 자는 열어서 포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선을 명상으로부터 독립시키려면 사실 용어라고 하는 게 이게 서구에서 들어온 것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가장 근대화가 빨리 됐기 때문에 필로소피를 철학이라고 만들고 그다음에 메디테이션을 명상이라고 번역하고 다 일본식 번역을 우리가 차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적절한 단어를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막상 번역해보면 이게 다 거기에 맞춤한 단어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식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전통들을 살려서, 동아시아 전통을 살려서 어떻게 특화할 거냐, 그리고 이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처음부터 분리로 갈 거냐 아니면 강화시켜서 분리되는 쪽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종단이나 어른들이 어느 정도 이상 인식이 좀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선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당나라 때 선이에요. 그래서 활발하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선이지, 어떤 제도 속에서, 그러니까는 뭐 화두를 참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게 또 문화가 다르거든요. 북방 남방 그 문화가 달라서 이제 묵조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선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송나라 때는 이게 나라 자체가 제도화돼요. 그래서 활발한 게 아니고 약간 공무원 모드로 갑니다. 사회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선도 자유로운 매력을 잃어버리고 어떤 틀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저는 그게 선이 죽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선의 진정한 매력은 살아있는 그 생기가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제도화되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선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정리가 좀 필요하고 그런데 확실한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선불교 문화가 세계 무형유산,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에 등재할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선언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유가 뭐냐면 고려 중기 이후에 지금 체제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한 700년, 좀 길게는 한 거의 800년 가까이 이렇게 내려오는 정신문화가 없어요. 굉장히 특수한 문화예요.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문화대혁명 때 단절이 됐습니다.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페브르해석 때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유지하는 게 동아시아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남방불교나 이런 데 있는 거, 거기는 또 다릅니다. 근데 스님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게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 대혁명 때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뭐 소림사, 도교, 태극권, 그리고 뭐 참선 이런 걸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밀어줘가지고 상당히 총림이 잘 돼 있다. 옛날에 전통을 좀 많이 계승했다는 얘기 들었고 중요한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본이라는 문화가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걸 중요해서 그 옛날 몇백 년 전에 그들만의 총림의 청규를 지금까지 임재종이나 특히 조동종 계통에서 영평사 같은 데 아주 잘 계승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스님께서 뭐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이미 날라갔다 이래버리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아니, 같아서 날려야 돼요. 날려야 돼요? 날려야 돼요. 그냥 스님 날리고 싶어서 날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우리가 저것도 세계 무형유산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종묘제례야. 네. 종묘제례가 사실은 그 8.15 추고 이런 게 원래는 중국이 더 정통이에요. 당연히 중국은 황제가 있었고 우리는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나중에 그 종묘제례학이 우리께 들어갈 수밖에 없고 중국은 우리 거를 가지고 가서 복고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형문화라는 게 한 세대만 날아가면 이게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로는 복구됐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원형을 찾기가 마치 노래를 판소리가 한 대가 끊어진 거야. 그러면 그걸 녹음해 놓은 게 있으면 딱 대단한데 그게 없으면 그게 그거 아니요? 이제 이렇게 우겨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끊어졌다니까. 쟤네는 근데 일본 같은 끊어졌다니까. 경우에는 중국은 일단 알겠다 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문헌이라든가 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제도의 예. 문제고 예. 그게 메이지 유신 때 페브르해석이 뭐냐면 다 대처승을 시키고 그다음에 육식이라든지 그러니까는 머리를 길러도 되는 것들을 용인하는 문화예요. 그게 이제 신도를 끌어올리고 불교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지금 약간 대처승 같이 되고 저도 예전에 일본에 학회 갈 때 제 지도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승복을 보고 스님을 판단하지 말고 행실을 딱 봐서 스님인 것 같으면 합장하는 걸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출퇴근 스님이에요. 할까 말까? 출퇴근 스님. 우리 생각에는 일단 태도가 아니고 이게 밀었나? 스포츠 머리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정토 진종 같은 그런 뭐 이제 파에서는 스포츠 머리나 이제 식욕 대처를 하는 종파가 있고 금방 얘기한 그 옛날 선종 문화를 총림의 청규에 따라서 비구승들이 또 이렇게 이제 또 이어지고 거의 다 있는- 무너졌어요. 예. 거의 다 무너졌어요. 예. 거의 다 무너진 거를 걔네도 살리려고 노력하면서 지금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약간의 질곡은 있었지만 우리도 뭐 일제강점기 때 일본 문화가 들어와서 약간 혼란스러워진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정화하면서 조금 혼란스러워진 거는 있지만 걔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어느 정도 명맥이 이어갔고 걔네는 단절 뒤에 다시 붙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우리 거 대단한지 몰랐지. 우리가 이런 조계종이야. 그 우리나라 최고야, 최고. 우리나라 조계종이 참 훌륭하다라는 걸로 이제 전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언어적으로 분명하게 좀 선을 긋는다면
명상은 불교에도 수많은 수행법이 있고요. 맞아요. 불교 외에 수많은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의 수행법도 우리가 다 명상이라고 그냥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깊이 들어가면 어떤 불교 수행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이것은 사마타 수행이다. 이거는 윗바사나 수행이다. 이거는 가나선이다. 이거는 묵조선이다. 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정체성을 세워서 구분 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문제는 동의를 하고요. 그게 저희 같은 사람 시켜주면 굉장히 잘할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 불교 안에서만 얘기하면 저 티베트 람림 수행 같은 게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저 남방 불교에서 윗바사나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조계종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나선, 화두선 이런 식의 흐름 세 가지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문화 배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산에 길은 많지만 정상은 하나 아닙니까? 그 산이 아니다. 산이 다르다. 산이 달라. 그래서 더운 지역 수행은 이완시키는 수행이고 그다음에 한 발짝 물러나서 관법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추운 지역 수행은 강하게 정신을 집중했다가 해체시키는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집중을 통한 승화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제 개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집중했다가 다시 펼쳐지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현실과 유리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그러니까 산매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 그거는 약간 더운 쪽 수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선을 하는 사람은 부르면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선에 드는 거.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인도 전통에서는 사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더운 지역 수행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 그래서 저는 윗바사나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더워지긴 했지만 저는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전 남방불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초가 뭐냐면 중국 불교의 첫 장에 보면 안세고의 소승성관 전례 대념철경, 안반수경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루가참회에서 대승성관 전례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먹힌 이유는 기후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결국 세계제국이라고 하는 틀이 갖춰졌을 때 그게 수나라거든요. 그때 이제 천태지자대사께서 내나 지관법입니다. 그러니까 천태 마하지관 소지관. 이렇게 해서 지관법을 가지고 통합적인 수행법을 제시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행법이 계속 잘 안 됐던 거예요.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계속 표류하다가 천태 스님이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당나라 중기 때 결국 해능 스님이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 육조 혁명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논문에 아예 그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육조가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반화되면서 동아시아 불교가 이렇게 쫙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조금 제가 부연으로 정리를 하자면 스님 말씀에 다 동감은 하는데요. 조금 오해의 요지가 있는 부분을 제가 정리하자면 금방 말한 그 안세고 이후에 소승성관 뭐 이런 부분이 잘 안 먹혔다 하는데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고승전을 보면 안세고 이후에 그 습선, 선을 닦아가지고 아주 깊은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존의 중국 문화에서 없었던 새로운 수행 문화를 만들어낸 게 일단 안세고나 그런 번역자들이 이제 만들어낸 선과 관련된 습선, 선정수행과 관련된 번역서들. 그게 첫 번째 어떤 전환점이 됐고 두 번째 전환점이 달마대사의 출현. 그게 나중에는 이제 육조로 흘러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달마대사는 사실 경전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다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능가경으로서 종지를 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문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순수하게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경전과 부처님의 교리와 마음을 닦는 것이 둘이 아니고 함께 닦아가자는 스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통합
통합으로서의 수행인 천태지관, 마지관이라는 게 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육조 이후에 뭐 남아회양, 뭐 마조대사, 뭐 그 뒤로 뭐 임재종, 뭐 운문종에서 오종가풍이 펼쳐지면서 사실상 거의 당나라, 송나라 때는 선종의 가풍이 천하를 휩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행의 분위기가 동북아시아에서 펼쳐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에 대한 추구는 전 시대를 다 있을 거고, 과학이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든지 뭐 과학이 뭐 어떻게 발전하든지 간에 유기체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이상의 완비된 게 나오면 그 다음 버전으로 확 못 넘어가요. 근데 계속 새로운 버전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불안전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들을 잘 못했던 거고, 해능 스님 이후로는 그 기본 틀이 지금까지도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사실. 나중에 이제 송나라 때 그 사회적인 제도, 그리고 이 선을 이해할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종교 사상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들은 어떻게 경제 구조를 만들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제 구조가 안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명상이든 뭐든 그게 꾸준히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송나라 때 경제 구조를 선종해서 정부하고 관련돼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같은 거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가 제도화되고 어떤 전체주의적인 틀을 가지게 되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좋은 성향이라고 보기는 보는데, 우리나라 선종의 구선 선문도 지방 호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것이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뭐 국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지방 호족은, 그러니까는 중앙 귀족에 대응하는 또 다른 이념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작업이고요. 송나라 때 움직였던 거는 중앙 정부하고 관련돼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틀이 비슷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상은 사실은 후발주자는 무언가 역전시키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과 계속 손을 잡게 돼 있는 거는 맞는데, 그 정신적 흐름에서, 그러니까는 해능 스님 이하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앞에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육조를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혁명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마음만 있으면 모두 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듣기로는 별 볼 일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르네상스 시대나 유럽에서 나오는 가치, 그러니까 평등, 인간 평등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계급 차별이나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는 계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가, 그 다음에 자본주의로 이행하지 못했는가, 사실 그거는 굉장히 큰 논점이에요. 지금도 계속 논점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단초에서 해능 스님이 작업을 제시했었던 불성, 그러니까 견불성, 견성이라고도 하는 그 견불성의 구조라고 하는 거는 심플하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도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미학적 판단으로서 현대에 적합한 수행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주관성에 이렇게 되고 평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그 당대에, 당나라 때 그게 나왔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넘어서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대 사회에서 유럽이나 서구에서 확인되는 거는 거의 한 1800년대쯤 돼야 나올 수 있는 가치예요. 그만큼 우리는 빨랐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결론은 다 말아먹었지. 그리고 그 말아먹은 거는 불교가 아니고 유교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농자 천하지 대본을 외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가치는 사실은 재평가하고 재발굴하면서 충분히 그것을 다듬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종단에서도 지금 명상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선의 위치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래서 선명상으로 지금 이렇게 틀을 잡아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애석한 거는 지금 송나라 때 가나선 중심들이 너무 확립이 지금 되어 있어서
선이 원래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 하듯이 쉬운 거다라고 해능 스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마조도내나 홍조정 계열도 다 그런 쪽인데, 특이하게도 최상승이 어떻고 이러면서 특수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너무 어렵게 만들어 가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코드들을 계속 만들어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연을 차단해 버리면 잘못하면 인간문화재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로에 지금 한국 불교가 서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조금 더 힘을 내고 단합해서 세계적 정신문화에 기여를 해야 되고, 우리 한국 불교 안에서도 좀 추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들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제 체험상, 제 경험상, 저도 한때 가나선만이 최고다, 화두만이 최고다라는 거에 푹 쩔어서 살았거든요, 20대를. 제 문중이 좀 그랬고, 제가 해인사에 출가하고, 해인사가 다 가나선, 성철 스님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선을 하던 그런 어떤 문화였고, 또 제가 출가한 우리 문중이 완전 화두 참선하는 곳이었거든요. 또 저도 참선하려고 출가했기 때문에 가나선 제일주의에 빠졌었는데, 근데 제 나름대로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 전 불자님들한테 꼭 뭐가 최고다, 이것만이 가장 낫다, 좀 선을 긋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하나 다 소중하니까 뭐 골고루 해봐라. 아까도 이제 성향의 차이 있잖아요. 뭐 화두선도 해보고, 윗바사나도 해보고, 호흡 관찰도 해보고, 티베트 불교도 한번 수행해봐라.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 잘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낀 게, 내가 하고 있는 것만이 최고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또 다른 번뇌와 망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아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미 어른 스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또 불교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논문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한국 불교의 따가운 부분을 짚자면, 오늘날 한국 불교가 크게 쇠퇴하게 된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 몇십 년 전부터 이어진 참선 지상주의 때문에, 참선만이 최고다라는 지상주의 때문에 학술이라든가 학문, 포교적인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쇠퇴했다. 그래서 스님께서 굉장히 존경하시는 타너 스님께서도 우리 현대 한국 불교 역사에 거대한 금자탑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참선 전문으로 하신 스님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막 그 당시에 비난도 많이 받고 비판받고 타너 스님도 막 속상해하시고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불교가 활짝 꽃피우려면 꼭 이것만 잘 돼야 된다가 아니라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이 화엄의 세계가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님. 아니 근데 스님 말씀도 맞는데, 그러니까는 저랑은 사실은 약간 관점이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나선이 움직이면서부터 동아시아 불교가 죽어가요. 그러니까 화두는 잡는 게 아니고 화두를 만들던 시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하계 황금 시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는 임재는 화두를 든 사람이 아니고 화두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들의 그 활발한 기상을 지금 되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화두를 잡고 있어서 뭔가가 이렇게 변화가 크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상업주의라든지 이런 흐름이 빠른 주의에서 농업주의, 제도화된 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하나의 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뭘 관통하겠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최상승이다라고 하는 거를 부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일반적인 가나선과는 다른 흐름들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뭐에서 찾았냐면 나홍 스님도 그런 식으로 체계화돼서 뭔가를 개량화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선의 깨달음이라는 건 말을 초월했다. 이게 아니고 단계화시키려는 흐름들을 그 당시에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사실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하남노 스님도 종정을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4번이나 한 하남노 스님도 그거를 작업을 하시려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개량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본립이 흔들려. 그러니까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게 좀 약해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변동이 있는데 주력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다양한 걸 생각해봐야.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설픈 개혁은 더 빠른 쇠망으로 가는 게 역사에서 늘상 보이던 거라서. 스님은 선이 좋으세요? 명상이 좋으세요? 저는 당나라 선이야말로 미학적 가치를 가지고 현대인에게 그러니까는 송나라 선이나 저 윗바사나 같은 거를 어떻게 보냐면 개그 콘서트 같이 보는 거예요. 대본 같이 해서 틀에 잡혀서 앉아 있고 하는 게 아니고 당나라 선의 얘기를 보면 그냥 즉흥적으로 버라이어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본도 없고 그냥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지금 현대에 맞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뿌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당나라 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스님, 선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 안고 있는 게요, 당나라 시대 때 펼쳐진 선의 황금 시대가 철저하게 아까 계승이라는 의미에서 부처님과 수많은 역대 조사들에 의해서 선을 완전히 깨달으신 분들의 인가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님 아시지만 선의 역사적으로, 불교 역사적으로 선의 가장 치명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가장 가짜 도인이 많이 출연한 것도 선이잖아요. 예를 들어 실제로 깨치지도 못했는데, 이거 구두선이라고 하죠. 이제 입으로는 마치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우리 역대 유명한 선사들의 일대기를 보면 실제로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올바른 스승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우리 스승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내가 구업을 지으며 살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선사들 일대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스님이 말씀하신 당나라 시대, 황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선을 닦는 사람들이 제대로 닦고 있냐,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제대로 깨달았냐라고 꿰뚫어주는 명안종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스님 지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스님을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이게 스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스님도 인가를 못 받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깨달은 자에게 인가를 받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선의 경지를 내가 올바르게 파악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청나라 땐가 만들어진 선문 단련설이라는 책에 그 대종장께서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인가해 줄 수 있는 명안종사가 사라져서 선의 깃대가 꺾이고 있구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제가 선방도 다녀보고 참선하신 분들도 많이 뵀잖아요. 깨달았다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예, 자기가 깨달았대요. 화두를 깼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반드시 언행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언행일치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스님이 이 선의 활발한 정신을 널리 전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절대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지만 과연 그게 올바른 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을 만큼 명안종사가 있는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사실 계승이라는 부분에서 뿌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인도 불교에서도 그 논쟁이 한 번 있었고 논점이 한 번 터졌었고 그다음에 중국 불교에서도 그게 논점이 터지고 한국 불교에서도 논점이 터져요. 그러니까 자바암경에 보면 마지막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최후의 아라한, 범멸진경이라 그래서 그 아라한이 결국은 살해당하면서 이제 아라한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기록인데 그런 기록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격화됐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이상 아라한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아라한이 자기가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됐어도 그걸 자학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점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중국 불교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한국 불교에서도 하남 스님도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맹산우두함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것을 지금 점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좀 활발하게 만들어서 틀을 키우면 그 중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스님 얘기에는 동감해요. 이게 왜냐하면 선이라는 게 주관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체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자기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사실인 거야. 그리고 이게 다양하게 견문이 작은 사람은 자기 체험을 절대화시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력하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 딱 두 종류 있거든요. 무당하고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딱 자기 체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일제 시대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단점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그래도 나오면서 그게 양적인 것들이 질적으로 전환돼야지 양적인 것도 안 되면서 질적인 게 갖춰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생각은 해. 그러니까 당나라 때나 송나라 때도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대단한 분들이 나와서 우리를 지도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만 독출하게 별로 이렇게 맨바닥에서 한두 번씩 탁탁 튀어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절에서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용과 뱀이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참선과 명상이 이래서 좋다. 또 스님 명상에 대한 책도 많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참선과 명상의 장점, 좋은 점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행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는 선을 수행을 했을 경우에 깨어지지 않는 행복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반이, 여기서 열반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 아니고 완전한 깨달음이야말로 지선이다. 지극한 선이다.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건에 의해서 바뀌는 행복이 있고 그 행복 말고 그 본류를 관통하는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수행이고 자기를 조절하는 데서밖에는 찾아줄 수 없다. 저는 사실은 그 얘기는 뭐 100번을 강조해도 그리고 모든 유기체는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고 그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행복 중에서 안 깨지는 행복은 선에 있다. 참선과 명상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우리 자연 스님께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게 선을 닦으면, 참선을 하면 깨지지 않는 행복을 얻게 된다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더 있다면 참선과 명상, 사실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몇 개 좀 찔러봤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아요. 찔러보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선불교 문화로, 선문화, 선불교로 박사학위 3개를 따신 자연 스님의 더 깊은 대화 나중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속리산 달마 선원에서 범주 스님 선화등 달마도를 선물로 드립니다. 왜 반찬은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N 불교 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